바로 오늘 영양소의 마지막인 지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질 할 수도 있고 지방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어떤 땐 지질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질이라고 말하는 이 종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순 지질. 여기는 정말 지방산이 CHO, 여기로만 구성된 단순한 지방질을 우리가 단순 지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중성지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식품이나 우리 인체에 포함된 지질의 약 95%가 바로 이 중성지방 형태로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질을 흔히 지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외에 당이라든지 단백질, 인산 이런 것들이 결합된 지질을 바로 인지질, 당이 붙으면 당지질, 그리고 단백질이 붙으면 지단백 이렇게 이름이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 지질과 복합 지질이 분해될 때 얻어지는 것, 이게 바로 유도 지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특히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 지질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렇게 지질이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그리고 인지질, 지단백, 콜레스테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지질인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 그리고 중성지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방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영양소가 바로 이 지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은 우리 인체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가 바로 이 지방이죠. 지방은 먼저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1g당 4kcal의 열량을 내지만 이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그런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방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저장될 때 이 지방의 중량의 약 10% 정도만 부피만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저장할 때 많은 양의 물이 필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쓰다 남은 에너지를 부피가 적지만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동물의 몸에 보면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신다 하면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걸 다 이 지방질의 형태로 보관을 하는 것이 바로 고효율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고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 자체가 이 지방으로 또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체형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이 지방입니다. 그 지방은 내 몸속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기와 장기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특히 내장 지방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몸에 이 내장 지방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장기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이 이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체온 유지,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하 지방이 특히 절연층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예전에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에도 스타킹 하나로 한겨울을 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피하 지방이 절연층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의 이동 및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것도 바로 이 지방입니다. 우리 몸은 거의 수분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용성인 몸 환경에서 이 지용성 비타민들이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지방이 이 지용성 비타민의 이동 및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은 적은 양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음식에 독특한 향미와 풍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정말 필수 영양소이죠. 하지만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는 다른 제품,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품
중에서도 탄수화물을 차단하는 제품만 지금 나와 있죠. 그만큼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제외하고는 탄수화물을 차단시키는 그런 비타민제가 나와 있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섭취를 적게 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보충용 제품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차단하는 제품도 있고 또 지방을 보충하는 제품들도 있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지방이라는 영양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특히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지방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소화기기 할 때 배우셨지만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글리세롤 한 분자랑 지방산 3분자가 붙은 것이 바로 이 중성지방입니다. 근데 이 중성지방은 이 글리세롤에 붙는 이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중성지방의 특성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산이 만약에 불포화 지방산이다. 그렇게 되면 이 중성지방 자체가 불포화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요. 여기에 오는 지방산 꼬리가 포화지방산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자체가 포화지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중성지방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꼬리 지방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은 크게 포화지방산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소와 탄소 이자, 이 연결고리가 정말 포화 상태, 꽉 차 있는 포화 상태가 바로 이 포화지방.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체형의 모습을 띠는 게 바로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중결합들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애들이 완전히 포화가 되지 않은, 그래서 불포화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띠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 따라서 이 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이렇게 지방산의 결합 상태가 정말 꽉 차게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형의 모습을 띠는 게 우리가 포화 지방이고요.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중 결합이 있어서 얘네는 꺾여진 상태, 이렇게 특히 액체형이라든지 유동성이 있는 상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 성분이 포화지방 그리고 불포화지방이 다 같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죠.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체에서 특히 고체형을 띠는 게 바로 이 포화지방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 장조림을 만약에 하신다 치면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하얗게 굳게 그 기름이 끼는 거, 그러니까 상온 상태에서 굳게 고체로 변하면 포화지방산, 그리고 상온 상태에서도 액체 모습 그대로 찌면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물성 지방이 여기에 속하고요.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식물성 아니면 특히 생선에 있는 그런 기름 자체가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산 이 두 개는 동시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글리세롤 밑에 이렇게 길게 다리 모양 있죠. 이 모양들이 바로 지방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화지방산이 오는지 불포화지방산이 오는지에 따라 얘네의 성격도 바뀌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포화지방산만 이렇게 붙어 있다 치면 이 세포막 자체가 고체형, 그러니까 모습이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포막이 딱딱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세포막은 영양소와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지만 이 세포막이 너무 딱딱해서 구멍이 없으면 우리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물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반대로 만약에 이 꼬리들이 불포화 지방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유동성 있고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이 세포에 영양소와 물만 공급이 되면 되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튼튼한 세포막은 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잘 조화를 이루은 상태가 가장 튼튼한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 지방산도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중결합에 의해서도 달라지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꼭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불필수 지방산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그거는 바로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불포화 지방산,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이 이중결합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 이중결합을 만들어주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불포화 지방산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포화 지방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불포화 지방산은 다른 말로 반드시 먹어줘야 되면서 필수 지방산으로 또 나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봤다면 이 필수 지방산,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으면 단일 불포화 지방, 그리고 2개 이상이 있으면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우리가 나뉘게 되는데요.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메가9 지방산이 바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올리브유, 카놀라류가 바로 여기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가 바로 이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인체 건강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체내에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오메가3, 오메가6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EPA, DHA를 합성해서 우리 인체 내에서 중요한 생리기능 물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아까 세포막의 주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혈전증이나 심근경색증의 감소에 도움을 줘서 결국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이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에 있는 특히 EPA 같은 경우에는 혈중의 중성 지방을 개선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바로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지방산에 있는 DHA, 여기는 두뇌와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 자체가 바로 이 DHA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이 DH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뇌 발달이라든지 기억력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눈에 있는 특히 망막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DHA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 건강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물막호, 그래서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이 바로 이 DHA가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면 안구 건조증 쪽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피부의 수분 유지력을 담당해서 피부 건강, 그리고 관절에 염증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의 전체적인 기능은 이렇지만 오메가3 지방산 안에 들어있는 EPA와 DHA, 그래서 이 EPA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항염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 항염작용을 하고요. 그 혈소판 응집을 약간, 혈소판이라는 게 그냥 피딱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이 피딱지들이 모이는 걸 이게 분해시켜주는, 그래서 혈소판 응집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EPA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DHA 같은 경우에는 뇌, 그리고 피부, 망막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두뇌와 특히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DHA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EPA, DH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3는 최소 섭취량이 하루에 500mg 이상을 섭취를 하셔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도 하루 함량을 우리가 보고 또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오메가3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인체 세포막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얘도 면역, 염증, 혈전, 혈압, 소화 등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합성하는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근데 이 오메가6는 또 이 안에 분해 작용을 통해서 감마리놀렌산, 우리가 GL이라고 하는 감마리놀렌산, 프로스타글란딘, 아라키돈산으로 또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마리놀렌산은 우리가 혈당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항암, 항염, 혈액순환, 그리고 비만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폐경기 증후군이나 월경 증후군을 감소시켜주는 것도 이 감마리놀렌산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오메가3의 EPA와 같은 혈소판 응집을 약화하고 항염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아라키돈산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소판을 응집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수축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이 우리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해서 안 좋은 걸로 많이들 이제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아라키돈산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염증을 강화시킨다. 이거는 우리가 면역 작용을 강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면역 작용이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라키돈산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이 염증을 너무 많이 생성시키고 염증이 생겼으니 우리 몸에서 면역 작용이 강하게 또 발휘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강한 면역 작용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라키돈산의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소판 응집도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피가 굳어서 피딱지가 생기는 거죠. 피딱지가 생겨서 혈액을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이 혈소판 응집입니다. 혈소판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피가 계속 흘러나와서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아라키돈산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혈관 안에서 얘네들이 스스로 굳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아라키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정말 이 키포인트는 균형인 것 같습니다. 아라키돈산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이게 많아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의 지방산은 리놀레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리놀레산 형태를 우리가 섭취를 한다면 우리 몸에서 이런 델타6 효소에 의해서 감마리놀렌산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리놀렌산이 다시 디호모 감마리놀렌산. 그래서 이 상태까지는 분해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몸에 비타민 A,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B6, 마그네슘, 아연 등 우리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몸에 충분하다면 우리가 오메가6의 지방산을 섭취를 해도 프로스타글란딘, 아까 혈소판 응집을 약화시키고 혈관 수축을 방지하는 염증을 또 방지를 하는 이런 물질로 변환이 되는데 우리 몸에 만약에 이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6의 지방산을 섭취를 한다 해도 염증을 일으키는 아라키돈산으로 변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6의 지방산을 만약에 섭취를 드신다 하면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되겠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알파리놀렌산으로 우리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몸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결국 EPA와 DHA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PA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응집 그리고 혈관 수축 염증 유발을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경쟁적으로 대사를 일으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6, 오메가3가 동시에 우리 몸에 존재를 한다고 하면 이 델타6 효소는 얘네들을 경쟁적으로 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우리 몸에서 줄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달리기를 해서 오메가3가 만약에 우리 몸에 풍부하다 하면 이 델타6 효소는 이 오메가3를 분해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 몸에 만약에 오메가6가 더 많다. 그러면 이 델타6 효소가 오메가6를 분해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델타6 효소는
또 경쟁적인 대사를 하는데 이 델타6 효소는 오메가6 지방산보다 오메가3 지방산 대사에 더 잘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경쟁적으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오메가6, 오메가3는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우리 인체 세포막의 구성 요소뿐 아니라 면역이라든지 염증, 혈전, 혈압 이런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원료이긴 한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이 서로 양적인 면보다는 서로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학자들이 권하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은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4. 그래서 1대4의 비율일 때 우리 몸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지금 오메가6를 정말 25배 이상 더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대사 과정이 우리가 오메가6의 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아라키돈산 쪽으로 더 많이 우리 몸에서 대사를 시키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더 많은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6의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라면 이런 거 못 끊으시죠. 보통 튀김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메가6의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 다 오메가6인데 이런 것들을 줄이면 정말 좋겠지만 줄일 수 없다라고 하면 오메가3의 양을 정말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이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복합지질 중에서 특히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인지질 그리고 지단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 여기에 콜린과 인산이 붙은 게 바로 이 인지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포막에 있는 그런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지질의 역할 중에 하나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라고 치면 이 세포막 이걸 하나를 확대를 시키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물과 친한 친수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꼬리는 기름하고 친한 친유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물과 기름이 동시에 친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공존하는 곳에 이 인지질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는 이렇게 친수성의 이런 머리가 붙어 있고요. 안에는 그다음에 기름과 친한 이런 꼬리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포 안의 환경도 우리가 물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포 안쪽에도 바로 이 머리에 있는 친수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인지질이고요. 그래서 인지질은 바로 이렇게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자체가 이 인지질입니다. 그리고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가 생체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죠. 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핵막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막 이런 막들도 우리가 다 이 인지질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막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인지질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붙어 있고 다양한 단백질도 여기에 다 같이 붙어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가 물질을 이동하고 또 운반하고 또 그런 물체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질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화작용입니다. 체내에서 지질의 소화와 지질의 이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시틴 많이 들어보셨죠? 인지질의 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이 체내에서 지질의 소화와 지질의 이동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인지질이고요. 그래서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는 성질 때문에 특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이 마요네즈를 만들 때 식초와 계란 노른자를 섞는 이유가 바로 계란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 그러니까 인지질 성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가 바로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역할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는 게 바로 이 레시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죠.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인지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콜레스테롤은 정말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코티졸,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성 호르몬, 우리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같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 호르몬도 바로 콜레스테롤이 있어야만 바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담즙산을 합성하는 것도 바로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의 역할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세포막에는 여러 가지 인지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껴있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탄력성과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우리가 자외선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자외선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손상된 세포 조직을 수리하는 것도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고요. 뇌 신경세포의 피복을 형성하는 것도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인체에 정말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합성을 하고요. 나머지 20%는 우리가 음식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합성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 몸에 많은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은 기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혈액이라든지 몸속을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특별한 기름 성분을 운반할 수 있는 특별한 수송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지질에 단백질이 붙은 바로 지단백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단백은 바로 이렇게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인지질 이런 것들 그래서 지질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지단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지단백의 종류를 보면 LDL, HDL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 LDL, HDL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 안에 지질 성분이 얼마나 함량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밀도가 정말 고밀도이면 HDL 그리고 이 지방 성분이 저밀도로 되어 있으면 HDL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LDL, HDL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L, LD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LDL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DL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에서 담즙을 만들거나 세포막이나 호르몬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혈관 속에 떠다니다가 얘가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 아니면 플라그 같은 이런 것들에 부딪히면 얘가 터져서 산화되었을 때가 문제라고 하고요. 이 HDL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떼서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혈액 내에는 LDL과 HDL 양이 HDL이 1, LDL이 3 이렇게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데 지금은 LDL 양이 정말 많이 과도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LDL 양이 많아지면 HDL이 제 역할을 또 충분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쉽게 산화되는 특징 때문에 이 플라그 형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있지만 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앞에 아까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정말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얘가 산화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산화되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산화되는 것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콜레스테롤 LDL이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가 되지 않게 우리가 어저께 우리 비타민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 비타민 E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 E가 충분하다면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이 혈액 중에 그 양이 늘어났다. 그 말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요구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콜레스테롤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뭐지? 손상된 세포 조직을 수리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죠. 근데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신적인 긴장 아니면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술을 드셨거나 상처가 났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 손상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콜레스테롤 저하제라든지 약을 복용하시지 말고요.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질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수많은 우리 건강기능식품 중에 우리가 왜 뉴트리라이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박진희 리더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 해제가 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와이 뉴트라이트 강의를 맡은 박진입니다.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많이 드시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왜 드셔야 하는지와 그러면 또 왜 뉴트라이트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앞에 공부하신 인체와 영양소 강의들이 약간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 공부하신 리더님들도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풀어주시느라 애쓰신 강사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 강의에 비하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되게 중요하지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건강의 정의를 먼저 보면 건강이란 단순히 아프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은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겠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겠죠. 이거는 매일 30분 이상 구슬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긍정적 사고도 필요하겠고요. 또 제가 오늘 강조할 균형 잡힌 식생활도 되게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운동과 식품으로 건강을 충분히 챙길 수 없는 사람이 선용하는 훌륭한 차선책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뉴트리지노믹스라고 이건 영양유전체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영양소와 DNA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요즘에 우리도 치료약 말고도 예방의학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홈쇼핑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홈쇼핑에도 기존 어떤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건강기능 정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병에 걸리기 전에 유전자 변이를 내가 알아내고 그 약점을 보강하는 세포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특정 영양소를 계속 지속해서 섭취했을 때 내 몸속의 유전자 발현도 일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취약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네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식물 영양소 자체가 장수 유전자나 암먹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왜 드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답변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영양과잉 시대가 아니냐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열량은 넘치고 영양소는 부족하고 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간편식을 즐기기도 하고 외식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땅도 환경도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의 사과와 지금의 사과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토양의 산성화로 미네랄이 땅에도 없고 야채도 없어졌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약물 사용의 증가가 늘었습니다. 약물 사용의 증가로 모든 약물을 뭐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드시면 꾸준히 드셔야 되는 그런 약물들은 체내에서 다양한 영양소 결핍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예를 몇 가지 들면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의 합성만 저해하는 게 아니라 코엔자임의 Q10 합성도 방해를 해서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아연의 손실을 가져오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로바이오틱스의 손실, 그리고 결핵치료제는 비타민 B6나 비타민 D를 손실시키고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엽산 손실을 시킵니다. 그리고 당뇨약은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B12를 손실시키고요. 그리고 간혹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특정 영양소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 영양소를 계속 섭취를 잘 한다고 해도 몸에서 분해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영양소 요구량도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40대 이상이 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내가 뭐 성장 중이거나 아니면 임신을 했거나 하면 칼슘, 철분 뭐 그 외에 또 다른 영양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영양 섭취 비율을 보면 먹을 게 부족할 것 없는 현대인들이지만 이렇게 보면 드시는 양에 비해서 섭취하는 음식물에 비해서 부족한 영양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사람들이 일일 권장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함량들도 전부 일일 권장량의 기준으로 되어서 맞춰져 있고 근데 또 일일 권장량이 누구에게나 적정 권장량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음식 섭취량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그리고 흡수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나 적정 권장량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또 결핍증이 없다라는 말이 나는 괜찮아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그게 맞다는 게 틀리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핍증이란 거는 왜 뭐 우리 배웠던 것들이 뭐 비타민 C는 계열병,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뭐 이런 것들은 질병이잖아요. 결핍증이란 것 자체가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질병 증세를 느끼기 훨씬 이전부터 영양소 부족은 계속 되어 왔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먹는 게 최고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음식으로 충분 양을 섭취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겠죠. 근데 환경이 오염되고 하면서 음식이 완벽한 먹거리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오메가3를 예로 들자면 오메가3를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먹겠다고 하면 또 뭐 먹이사슬에 의한 중금속 오염이나 조리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지만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중금속 오염 검사 다 거쳐져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오메가3만 추출해서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필요한 적정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영양소까지 아주 과잉으로 아니면 또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지 채워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선용하는 게 필요하겠고 아까 말했듯이 채소의 영양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런 말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 아니면 3분의 1, 뭐 시금치 같은 경우는 시금치에 있는 철분 같은 경우는 거의 6분의 1로 떨어졌는데 토양의 산성화로 땅속 미네랄이 고갈되면서 그 땅에서 자라는 채소들도 이렇게 영양 성분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으로 다 섭취하기는 양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임신했는데 아니면 뭐 질병이 있는데 먹어도 되는가? 드셔야 됩니다. 어린이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고 임산부도 태아를 위해서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환자 같은 경우는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훨씬 더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드시는 게 맞고, 또 어떤 부작용 부분은 특정 영양소의 과량 복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면 부작용 위험은 좀 걱정을 덜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먹어봤자 먹었는데 별로 모르겠더라, 아무 효과 없더라. 이것도 우리가 한 번씩 듣는 말이에요. 이게 약물하고는 다르게 질병의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물보다는 훨씬 더 긴 섭취 기간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그리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도움은 가능한데 어떤 즉각적인 치료까지 될 거다, 이렇게 그런 기대까지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체 기능 향상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가 몸이 힘들고 몸이 안 좋다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뭐 수치상으로는 모두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영양소 부족이 조금 지속되다 보면 신진대사의 부조화나 기능이 망가지거나 뭐 그런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 염증도 증가하고 면역도 떨어지고 또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대로 드셔야지 뭐 운동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또 잠을 자든 또 스트레스 관리를 하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체 기능 향상은 실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영양이 결핍됐을 때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늘 식사를 잘 챙겨 드세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나름식 뭐 이런 거 말고는 골고루 드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하는 중이거나 암 환자분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입맛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은 필요하겠지만 영양소 보충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아무 제품이나 무조건 먹는다고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완제품 출고까지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시설을 갖추고 임상 실험을 거친 제품이냐, 그리고 천연 원료가 함유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식물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는 제품인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선택해서 드신다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뉴트라이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뉴트라이트 하면 몇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저는 이제 4가지, 뉴트라이트의 역사, 그리고 자연의 힘, 과학의 산실, 끝없는 도전과 연구, 이 4가지를 주목하시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선 뉴트라이트 역사를 보면 그 뉴트라이트 역사는 칼렌보그 박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내 손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고 식물이 제공하는 유용한 성분을 얻지 못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유용한 성분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칼렌보그 박사님의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칼렌보그 박사님은 중국에서 그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신선한 채소를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식물에 함유된 그 식물 영양소를 이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꿈꿔온 건강기능식품을 완성했는데, 정리를 하면 1920년에 식물 영양소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34년에 북미 최초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35년에 캘리포니아 비타민 4로 등록을 했고, 이 비타민이라는 말도 뉴트라이트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9년에 뉴트라이트 4로 개명을 하고 1948년에
우리가 지금도 잘 먹고 있는 더블엑스가 출시가 됩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회사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이콘인 자연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원료 식물 생산을 위한 자산 농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워싱턴의 트라운레이크 농장,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미치갈지 농업연구소, 그리고 멕시코의 엘페타칼 농장, 브라질의 우바자라 농장, 중국 우시의 보테니컬 센터, 이렇게가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선 캘리포니아의 미치갈지 농업연구소 같은 경우는 본래 레이크뷰라는 농장이었어요. 근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농장 주변에 있는 환경의 변화로 뉴트라이트가 추구하는 생태계 농법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제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생산 농장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뉴트라이트 농장의 원천으로 나중에 지금 새롭게 설립될 거라고 하는데 박물관을 통해 유산으로 보존될 예정이고요. 워싱턴의 트라운레이크 농장 같은 경우는 연간 907톤의 허브를 생산하는 생태계 농법 농장이고요. 왜 그 다큐멘터리 중에 우리가 많이 본 건데 빅마마의 식객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농장이 바로 트라운레이크 농장이고요. 주요 작물로는 에키네시아, 패션플라워, 마늘, 캐모마일 등을 주 농작물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엘페타칼 농장이 있습니다. 7개 화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가 있고 비옥한 토양, 기후도 온난하고 좋은 조건 속에서 우수한 원료식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멕시코 정부로부터도 생태계 농법 농장으로 정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요 농작물로는 알팔파, 문랭이, 아세로라 체리, 감귤류 등이 있고요. 브라질의 우바자라 농장, 여기 대표적인 작물은 아세로라 체리입니다. 13만 8천 그루 이상의 아세로라 나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연간 2,000톤 이상의 체리를 생산하고 있고, 또 80종 이상의 아세로라 체리 나무를 보유하고 있어요. 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80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흐릴 때, 맑을 때, 또 우길 때, 건길 때, 때때마다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종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잘 맺는 게. 그래서 그 나무를 다 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보테니컬 센터. 여기는 중국의 한약재와 뉴트라이트 기술이 더해지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다.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 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부지 선정에만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 부지 선정한 다음에도 부시가 본래 벼농사 지역이어서 여기 뭐 땅이나 토양이나 물길이나 뭐 이런 거를 배수 시스템 이런 걸 다 그 정비하고 하는데 3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고요. 이 흙을 바꾸기 위해서 8개월 동안 매일 트럭 300대 유기농 흙을 운반하면서 흙을 다 바꿨다고 하거든요. 이런 농장에서 생태계 농법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무농약이다, 유기농이다 이런 거를 훨씬 더 뛰어넘은 생태계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해충 방지는 무당벌레가 담당하고 있고요. 퇴비는 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관리는 지렁이가 하고 있는데 이집트 지렁이가 땅에서 수직으로 잘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 지렁이를 사용한 그런 농법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천적을 이용해서 해로운 곤충과 짐승으로부터 농장을 지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생태계를 위한 해충 보호구역이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이게 해충들이 수물꽃과 해충들이 좋아하는 식물을 농장 이제 군데군데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도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면 또 무당벌레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해충 보호구역이 있다는 사실에 되게 놀랐었거든요. 이런 이제 생태계 농법을 뭐 어떻게 하는지를 또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공기 중에 질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콩가 식물을 심어서 땅속으로 질소를 불어넣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집트 지렁이를 써서 밭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식물 위에, 콩가 식물 위에 플라스틱 시트를 덮어서 퇴비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원료 식물의 재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농법으로 식물을 잘 재배하고요. 그리고 수확량이 많을 때가 아니라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합니다. 수확하고 남은 작물은 양들을 방목해가지고 남은 식물을 수확하고 남은 식물을 먹고, 그리고 배설하게 해서 퇴비화시키고요. 이렇게 한 3, 4년 하고 나면 꼭 토양을 1년 정도 휴경 기간을 둬서 비옥하게 유지를 한다는 건데, 이게 농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생태계 농법으로 모든 농장이 인증서를 다 받았고요. 또 그 뉴트리서치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거는 모든 농장에서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 식물을 농장에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만 생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농장에 생산하는 작물을 다른 농장에서 생산하는 작물을 되게 깐깐하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76가지 조항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요. 이게 재배 관련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야생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그런 정확한 GPS까지 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유전 조작 종자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일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식물 원료 공급망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매년 40번에서 60번의 감사를 실시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한 달에 4~5번 정도 감사가 나온다는 격인데, 보통 우리가 어딘가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한두 달 전부터 뭐 준비한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사 농장에서 키우는 것만큼 믿음이 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자연의 힘으로 키운 식물의 그 과학의 힘이 또 합쳐진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그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앞장서서 연구한 곳이 뉴트리라이트고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외에도 식물이 가진 고유의 영양 성분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컬러푸드라고 말하자면 색깔이 생명입니다. 라이코펜이나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천연의 원료 식물이 가진 고유 색을 그대로 살린 식물 영양소를 또 과학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농축 제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료 식물을 가공하는 가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건조기에 원료 식물을 탈수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된 식물을 잘게 분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물로부터 영양소를 추출하는데, 추출해서 그대로 이제 농축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수분을 제거하고요. 그 제품에 맞춰서 분말을 혼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원료들을 전부 혼합해서 제품을 이제 만들고 정제 형태로 압축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가 정말 많죠. 이거는 9스텝, 뉴트리라이트의 9스텝. 이거는 그 신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소비자한테까지 오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제품 하나를 개발부터 소비자한테 오기까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는 식물을 선정하게 됩니다. 어떤 식물을 원료로 사용할 것인가 식물을 선정하게 되는데, 핑거프린팅을 통한 최상의 식물 선정. 핑거프린팅은 식물이 가진 지문하고 같아요. 사람한테 지문이 있듯이 식물이 가진 지문이 있는데, 이런 한 가지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1300여 종의 식물의 DNA를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물을 선정한 다음에 그 식물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나 순도나 발화율 이런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에 통과한 씨앗만 이렇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종자로 이제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 종자 선택 다음에는 이 종자가 이 식물이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최상의 농장을 선정해서 그 농장에서 이제 재배가 이루어지겠죠. 앞에 설명드린 생태계 농법으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미생물 번식과 작물 간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매일 밤 그 사용한 농기구와 장비를 다 살균한다고 해요. 이것 또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수학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이런 이제 사람의 시간에 맞춘 수학이 아니라 이 식물이 언제 영양소가 제일 높은가, 영양소 함량이 제일 높은가 그거를 따져서 그 식물에 맞춘 맞춤형 수학을 한다는 거고요. 그 최적의 영양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확하고 30분 내에 그 가공 과정인 건조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농장 바로 옆에서 또 가공을 하는 것과 또 이동시킨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가공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양소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이제 농축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농축 같은 경우는 껍질, 씨앗, 뿌리 각 부분을 다 농축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식물에서 가장 높은 영양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각 부분을 각각 농축을 해서 그렇게 영양분을 추출하고요. 이제 제조에 들어가는 거죠. 제품별은 200회 이상 분석을 하고 제품 성분별 같은 경우는 매년 50만 번 품질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매년 50만 번 하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건 거의 1분에 한 번 성분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화되어 있는 데서 1분에 한 번 이렇게 성분에 이상이 없는지 영양소가 떨어지진 않는지 이렇게 검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포장도 그냥 하진 않습니다. 제품 안전을 위해서 3만 회 이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높은 온도, 낮은 온도 던졌다가 이렇게 해서 튼튼한 포장을 하고 포장도 깐깐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최상의 가치로 우리의 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이런 오랜 연구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뉴트리라이트는 19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출원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특허권은 회사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원 본인의 특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한 일 같고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FDA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FDA는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통과 기준이 있고 근데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GMP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GMP는 100에서 150여 가지 통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필요한 기준보다 뉴트리라이트는 항상 더 엄격하고 많은 기준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밝혀졌던 왜 백수호 사태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고 충분히 섭취해도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함량이나 아니면 광고 문구나 이런 것보다 좀 안전함에 더 치중해서 선택하는 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는 본연의 이유와 조금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아이콘이 끝없는 도전과 연구는 계속되고 있죠.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 우선 연구 기관과 그리고 여러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계속 연구 중이고요. 각 나라 사람의 식습관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환경도 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뉴트리라이트의 창시자인 칼렌보그 박사님의 아들인 샘렌보그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균형 잡힌 새끼 식사와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잠을 잘 자고 이렇게만 해도 건강해진다. 근데 누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곳이 뉴트라이트고, 그리고 최적의 건강의 실현에 가깝도록 지원하는 회사가 뉴트라이트다. 이 말이 되게 저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근데 또 씨앗도 중요하지만 그 식물이 자라는 땅이나 그 물에 의해서도 식물이 가지는 영양소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씨앗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땅 관리, 물 관리부터 하는 회사고, 그런 기술력과 철학을 꾸준히 지키는 회사가 바로 뉴트라이트이고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 제품은 어디에 좋아요? 어떤 성분이 들었어요? 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처럼 자사농장이 있어요.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회사나 브랜드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고한 철학으로 변하는 또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유일한 회사가 뉴트라이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을 얼추 맞춘 것 같은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